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관세에 관련한 스탠스가 변하지 않았던 건 협상 수단이다. 이미 미국이 2022년과 23년에 인플레 때문에 홍역을 겪었는데 또 인플레의 고통에 빠지게 한다고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거든요. 그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새빨간 거짓말인 거거든요.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을 유발하게 되면 결국에 파월이 가만 있지 못할 것이다 인 건데, 파월이 금리를 낮추면 트럼프는 더 난리를 치지 않을까요? 불확실성이 이렇게까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예.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고 계신지요? 정말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정말 내가 4년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왔다라는 걸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다 보여주는 이때만 것처럼, 기다렸다. 예, 이때만 네. 기다렸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정책을 다 건드리고 있고요. 금융시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거는 단연 이제 실제로 이제 내일 밤에 상호 관세 전선이 확대될 수 있을 거냐가 네네네.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사가 지금은 관세를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할 건가,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갈식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이렇게 끝까지 밀고 갈 것인가? 저는 배팅을 하라면 네. 그렇게 오래는 못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참아내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지금 되게 많이 빠졌고 지난 이틀 사이에도 뭐 거의 역대급 하락을 시연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주식시장보다 사실은 미국 경제에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신용경색 가능성. 네. 그러니까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경색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 파월이 트럼프가 설령 밉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페드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페드를 믿고 트럼프가 계속 이 관세 전쟁을 더 격화시킬 거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그 문지방을 넘어버리는 순간 그냥 리세션이 오는 거라고 봐야 될 네. 거예요. 그런 리스크까지는 지지 않을 거라고 봐서 일단 금융시장의 반응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여러 실물 경제 하드 데이터 쪽에서도 파열음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 카드를 받는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그거를 명분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액션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뭔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거다. 예, 그 제가 이제 잔뜩 준비해온 슬라이드에 사실은 결론이 그거다. 네네. 라고 슬라이드 말씀을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해주시면 어떨까요? 슬라이드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취임 초부터 정말 모든 영역을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취임한 지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11주밖에 안 됐습니다. 네. 11주 그런가요? 동안 세달 정도 이렇게나 됐죠. 정말 이렇게나 많은 정책들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세 관련한 뉴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4월 2일 이전에 실제로 떼었던 관세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3월 5일 날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에 대해서 유예시켜줬고 USMCA 교역 원칙 따르는 품목도 유예시켜줬어요. 그리고 3월 12일 날 철강 알루미늄에서 관세 때리고 26일 날 자동차 관세 때리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4월 1일 날 상호 우편 관세를 공개해버린 거니까 우리가 매일 이 관세 뉴스를 접했잖아요. 네. 뭐 조금만 하겠다, 많이 하겠다, 얘네한테만 부과하겠다,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하겠다, 그리고 관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말 관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관세 부과 내용이 다고, 반도체 의약품 구리 아직 시작 안 했고 다른데 어떤 곳에 국가 안보를 핑계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정부 구조조정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공무원 해고 얘기들이 되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 월간 고용 지표들을 굉장히 조마조마해하면서 보는 게, 정부 쪽에서 대량 해고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 그 정도의 취업자 수 증분을 대략 한 역사적으로 10만 명 정도로 보잖아요. 그 10만 명이 깨지면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견고했던 미국의 경제 그리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월 달에는 22만 8천 명이 늘었고 정부 고용 뜯어서 보면 오히려 19,000명이 늘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아직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월 달에 21만 6천 명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챌린저 리포트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연말까지 이 숫자가 매월 대략 한 3만 명씩 이제 감소로 충격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테리프 하나로 모든 관심사가 이제 다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걸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공무원 해고는 좀 부수적인 문제고요. 감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관세를 때리겠다. 그 다음에 관세를 때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저희가 지금 체감하고 있듯이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민자를 내쫓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 보시면 어떤가요? 이 네 개를 다 조합을 했을 때 GDP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IMF는 그래도 관세가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니까 인플레이션도 깎아먹을 거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부분까지 다 더해서 보면 물가는 오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에 좋지 않고 미국민들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까지 홍역을 겪었는데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희가 관세 관련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백하죠. 리얼 GDP, 실질 GDP는 안 좋아요. 그리고 CPI는 IMF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보복이 들어가면 충격이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이 드는 거죠.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네. 아, 그러면 그 목적 관점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중에 저희 애청자 요한님께서 트럼프가 이제 목적이라고 본인이 말하는 건 이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린다라는 명분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국채를 강매하기 위한 협상 도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리쇼어링의 진짜 진심이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국채를 강매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쪽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조업 일자리를 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지금 많이 망가졌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1995년 나프타 지금의 이제 USMCA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캐나다랑 멕시코랑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 관련한 링키지가 30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캐나다랑 멕시코로 자동차 공장이 다 간 거잖아요. 그걸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면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역이 러스트벨트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쪽의 일자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에 의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거 말고도 리쇼링도 있겠지만 목적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얘기할 거리가 조금 더 생겨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 네.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생뚱맞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트럼프 감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트럼프의 의지와는 별개로 트럼프한테 부여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국가 채무 수준을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사람 마음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걸 실제로 그 니얼 퍼거슨이라고 역사학자인데 1700년대 똑같은 성을 가진 아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원칙에 착안해가지고 패권 국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본 거죠.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채 원리금 상환 규모가 국가 안보 지출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걸 관리를 안 하면 패권이 까딱까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순위자 비용이 디펜스 스펜딩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 그대로 두면 미국도 과거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영국처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아니면 패권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감세를 하고 싶지만 이걸 정말 해야 되는 지상과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debt to GDP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낮춘다라고 하면 분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분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분자를 줄이는 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다지 거기서 하고 있는 거랑 제가 보기에는 잘 짜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지출을 그냥 줄이는 거죠.
원조를 깎고 네. 인도주의 지원도 깎고 이민자도 내쫓고 국제기업 구구에 대한 지원도 감축하고 타국 안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관여를 했는데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무원 인력 감축하고 뭐 필요시에는 의무지출 축소까지도 고려를 하원에서는 했던 것 같은데 상원에서는 이 카드는 좀 물 건너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키우는 거 이게 조금 재밌는 논점인 것 같은데 생산성을 개선시키면은 GDP는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개선에 목을 매다는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정부를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해리슨을 저소득층 지원하면서 지출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거 하느니 차라리 감세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R&D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트럼프는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비용 절감 규제 완화, 플랫폼 기업 환경 개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번에 상호관세 부과하기 전에 영국한테 했던 얘기인데 디지털세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좀 깎아주면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활개칠 수 있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생산적인 기업이나 사업부 해외 매각. 인텔을 사실은 매각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사업부 일부를. 네.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관점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출 국민소득 측면인 것 같아요. 소비가 올라가는 게 이제 목에 차서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투자를 키우고 수출을 키우고 수입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을 텐데 투자는 굳이 내가 스스로 안 해도 되죠. 남들한테 하라고 강요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리쇼어링의 개념인 거고 네. 수출은 제가 열심히 R&D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개선시킨 다음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이테크 제품을 많이 파는 방법도 있지만 가격적으로 불리하거나 제도적으로 불리하면 이걸 시정하라고 상대국한테 압박을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다가 대놓고 미국산 제품을 더 사라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 같은 거 더 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입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관세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세를 매겨버리면 수입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바깥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 수입을 했던 건데 관세로 예를 들어서 두 국내산 가격이랑 외산 가격이 같아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무차별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외국산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면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실은 노릴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이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관세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 이제 제가 복잡한 국민소득 항등식 좀 적어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T-G가 재정 적자, 재정 수지예요. 네. 이거를 이제 개선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S 투자 빼기 저축을 개선시키든가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개선시키던가. 근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걸 보고 느낀 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수입 대체 리쇼어링이 사실 원하는 건 리쇼어링인데 되냐 안 되냐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업들을 잘 보면은 가격이 비슷해지면 미국 애들이 캐파를 늘려갖고 생산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격 차이를 만들 정도로 지네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이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거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모든 제품에 매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코노미스트님 보시기에 다른 종류, 자동차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종류도 리쇼어링이 돼서 수입 대체가 되든지 수입이 줄어든 효과가 있을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미국 애들이 올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랑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거니까. 원하는 거랑 할 수 있는가는 다르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양말 공장이 네. 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자 그것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빨아들이려고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저는 크게 하고 결국은 자동차나 이런 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음. 모든 걸 다 빼앗아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갑자기 지금 재정 적자인 건데 이걸 갑자기 재정 흑자로 단기간 내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체리 피킹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것까지 A부터 Z까지 다 가져오게 되면 그렇죠. 생산성 개선해서 분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네. 사실은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다 가져와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첨단 산업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TSMC더러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를 열렬히 지지해줬던 러스트벨트를 부흥하기 위한 바로 그 산업들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굴뚝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자동차 구리 이쪽에 대한 서큐어링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핵심 타겟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관세는 그래도 약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시간에도 잠깐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밖에서 듣고 왔는데 맞습니다. 예, 환율 조정 압박 수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는 스티븐 미란의 아이디어인데 지금 미국이 사실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현재 현대화된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죠? 그다음에 고정 환율제,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모두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 환율제를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게 지금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놔뒀더니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강해지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화가 또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경상적자를 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볼 수 있는 묘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미란 박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보고서를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일단 미국이 혼자서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유도할 거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는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고 일단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관세를 때리자. 관세를 때리면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체력이 있는 국가들은 기어오르겠죠. 소위 네. 말하는 보복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복을 못하게 하자. 안보 우산을 제공을 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이 어차피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 액세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나 아니면 중진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수혜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기어오르면 우리 시장에 액세스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게 수요 우위 통한 보복 억제예요. 대신에 안보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다라고 하면 미국이 오히려 중국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보복을 해라. 그럼 괜찮다. 이렇게 그냥 선을 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통을 받는 국가들 중에서 관세를 없애주세요라고 만약에 요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에 응하면 되느냐? 환율 조정에 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협박이고 압박일 수 있는데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마랄라고 어코드를 이번에 가져가면 약달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소위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다고 봐요. 일단 네. 유럽은 안보 부담을 덜어주고 있죠. 네. 그럼 이쪽은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에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따로 놀면 되는 거거든요. 중국 당연히 동의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처럼 미국의 안보 우산이 필요한 곳이 대상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엔화 빼고 우리나라나 대만 달러화가 절상이 된들 이게 달러화에 얼만큼 영향을 사실은 네. 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환율 조정 압박 수단으로서의 관세 부과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냥 압박 수단이라는 그 자체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미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건가?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절대적으로 환율이 저평가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좌측 그림 보시면 1964년 이후에 실질 실효 환율의 역사적 평균이랑 지금의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유로화 아니죠. 위안화 아닙니다. 그리고 절상시킬 수 있는 압력이 좀 두드러지는 게 캐나다 달러와 북유럽 통화들 엔화, 그다음에 원화도 여기에 네. 포함. 근데 DXY 매스켓에는 우리 원화가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페드에서 집계하는 브로드 달러 인덱스 정도에는 들어가지만 10% 미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왜냐면 아까 얘기는 실효성이 낮다는 건 누구나 동의를 하니까 네. 특정 국가,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의 통화 가치를 1대1로 낮추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네.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큰 애들이 동의를 해줘야 달러가 약세를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DXI는 약간 변론으로 하더라도 약간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여기서 지금 저평가다라고
지목될 수 있는 통화들을 대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달러 가치 자체 절하를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젠챙이들이랑 협상을 해봐야 유로 예나고 해야죠, 사실은. 예, 유로 옌 그다음에 이제 브로달러 파운드, 인덱스의 이렇게 관점에서는 해야지. 위안화 정도인 건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압박 수단이다라는 거 말고는 크게 의미 부여를 관세에서는 크게 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 이 프레임에서 놓고 보면. 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적용됐었나라는 걸 많이 되돌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앞서 채팅창에서도 카르마님께서 역사를 잊지 맙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침 준비해 오신 자료도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 관세가 그럼 어땠나 목적은 어땠나 풀어오신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도 해괴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과연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관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데요. 네네. 그 1776년인가요? 미국의 관세법이 토마스 제퍼슨 시절에 처음 생겨나거든요. 그때 이후에 관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공정 무역의 시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18년, 19년에 미중 무역 분쟁 할 때 중국이 자꾸 이제 첨단 산업을 보조금을 주면서 육성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러지 마라라고 중국을 퍼니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관세를 매긴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자꾸 첨단 기술 육성해서 뭐 중국 제조 2025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에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과했던 관세가 어떻게 보면 불공정 무역의 시정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리스트 1, 2, 3, 그 다음에 4A, 4B 이렇게 나오는데 리스트 1, 2, 3까지가 이 불공정 무역 시정 측면에서 부과된 관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이 리스트 1, 2, 3의 중간재 비중은 50% 내외죠. 그죠? 이거는 자, 소재라든지 이런 쪽을 타겟팅을 하는 거고 부과를 해도 수입업자가 이건 중간재라서 일부 떠안을 수 있으니까 인플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중국이랑 무역 분쟁 싸움이 격화됐을 때 리스트 4A, 4B까지 갈라 그랬어요. 근데 못했던 이유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거는 소비재가 60% 넘어가거든요. 여기에다 바로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인플레가 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뭔가 페어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관세를 때렸다? 상호 관세가 약간 여기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특정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겟팅을 하면서 이 불공정 무역 시정 목적으로 관세를 때렸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반 정도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 수입의 확대예요. 관세를 부과했는데 도망갈 데가 없으면 정부 세수가 늘어나겠죠. 가뜩이나 감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관세를 매겨서 정부 수입을 확충할 수 있으면 뭐 그야말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표는 텍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세금 관련한 임팩트를 계산하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놓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보편 관세 10%를 적용했을 때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관세를 올린 거 말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년간 2.7조 달러 정도의 추가 수입 확충.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대략 22.4% 정도의 실효 관세율에 준하는 관세를 지금 매긴 건데요. 6조 달러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런 계산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는 민간 부분의 관세가 전가되면서 민간의 이제 택서블 인컴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2조 달러고 동태적으로 만약에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1.7조 달러 확충에 그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고지고대로 이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의도하는 정도의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예요. 근데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목적이었다면 트럼프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관세를 부과해서 쭉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를 들면 22.4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세수를 확충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8, 9% 정도를 네. 임기 끝까지 계속 몰고 가야 되는데 세게 때렸다가 협상에 응해주면 낮춰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부 수입 확대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건 앞서서도 압박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했지만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관세에 관련한 스탠스가 변하지 않았던 건 협상 수단이다라는 거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네. 관세를 지렛대로 삼는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트럼프발 어떤 관세 정책이 조금 두렵거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네. 앞서 이제 불확실성에 있어서 그래도 트럼프가 언제까지고 계속 이걸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불확실성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게 극대화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자, 다 이렇게 들으면 갈까요? 좋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준비해오신 내용이 바로 많은데 결론으로 바로 네, 갈게요. 네. 네, 결론으로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기본적으로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대략 한 2, 3%? 네, 한 3% 정도 되죠. 네. 그 3%로 단기간에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봐요, 저도. 점진적으로 낮춰주겠죠. 상대국이 어떤 선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네. 여기서 얘기하는 불확실성이란 관세 관련한 압력이 더욱더 세지고 세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스컬레이션의 관점에서 언제가 정점일 거냐라는 걸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나올 게 다 나와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가장 큰 폭탄이 4월 2일 날 공개가 된 거고요. 네.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내일 밤에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관련한 그리고 구리 관련한 관세가 아마도 상반기 중에 나와야 그죠? 협상에 임하고 뭐 하면은 이제 연말이 될 거고 연말이 되면 이미 논의는 시작이 됐지만 감세 정책 논의 쪽으로 저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연말에 TCJ 일몰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경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일기 때도 여소야대였습니다. 중간선거가 지나서. 네, 네. 중간선거를 그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 때까지는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드라이브 쪽으로 해서 올해 이제 경기가 좀 주춤하고 일부는 리세션까지도 보시는 것 같은데 저성장을 갔다가 내년에 띄우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컨센인 것 같고요. 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네. 좀 마칠까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게 소기업 낙관 지수인데 트럼프 일기 딱 들어왔을 때 이때도 트럼프는 기업에 되게 우호적일 거야라고 격하게 반응했던 때가 소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트럼프는 친기업적이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지금은 과연 그렇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 심리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트럼프 일기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도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우려되는 건 오른쪽 그림인데 지금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 관세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게 3월 데이터인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관세 압력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가봐야 아는 문제겠지만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미 미국이 2022년과 23년에 인플레 때문에 홍역을 겪었는데 그리고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인플레가 활개치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던 대통령인데 또 인플레의 고통에 빠지게 한다고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그도 다 와칭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 퍼머넌트라는 단어를 달아서 뭐 자동차 관세를 매기고 어쩌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절반 정도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일드 스프레드예요. 네. 그게 이제 왼쪽 그림인데 저희 하우스에서 그냥 임계치로 보는 게 대략 한 800pp 정도고요. 지금 사실은 200pp 정도에서 안정되어 있었던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지금 한 430pp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뛰어오르는 속도를 감안하면 가히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을 유발하게 되면 결국에 파월이 가만 있지 못할 것이다 인 건데 사실은 파월이 금리를 낮추면 트럼프는 더 난리를 치지 않을까요? 1차 무역 분쟁 때 생각해 보시면 자꾸 금리를 낮추려고 했던 이유가 체력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사실은 파월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찬성하는 쪽은 아니죠, 적어도. 절대 아닐 겁니다. 네, 절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관세 전쟁이 격화돼서 만약에 여기 보시는 하일드 스프레드나 아니면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신용 경세 근처까지 갑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더 이상 이렇게 굉장히 거센 관세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상대국이 물러나길 바라겠지만 이런 후폭풍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먼저 약간 한 발을 뺄 가능성, 유예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현상을 좀 바라보고 있다.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좋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런 전개되는 상황들은 또 앞으로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이 시간은요. 이승훈 메리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